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40, 50대 거기가 왕창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 마음의 온도가 식었다든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든가 그 대목이 다른 거거든요. 김어준 대표는 여론조사의 어느 지점에서 코어 지지층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세대별로 국정 지지도와 당 지지도가 떨어져 그거를 갈라내서 코어 지지층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김어준 대표만의 분석 방식인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 득표율은 보수 진영의 김문수, 이준석 후보 합계치보다도 아슬아슬하게 낮았습니다. 내부 결속과 외연 확장을 모두 이뤄내지 못하면 보수 진영이 통합할 경우에는 정권 재창출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도.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폐지 입장을 제거한 것 자체가 지지층의 분열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개혁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다수 지지층의 마음을 가둬주는 그런 선택을.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불붙고 있죠. 정청래 전 대표가 24일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고요.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형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곧 선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총리 그리고 송 의원은 당권 경쟁에서 반청연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처음으로 결선 투표제가 실시되죠. 1차 투표에서 가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위, 2위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서 1차 투표에서 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결선 투표에서 표를 몰아주는 그런 방식이 예상이 됩니다. 송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나 이런 구상을 전달했다고 하죠. 전당대 관계 얘기를 했고 자기가 3자 구도로 가서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또 결선 투표에서 모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통령이 송 의원과 출마 문제를 논의한 건 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만은 막겠다 이런 뜻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레일 하나로 달리는 것보다 레일 두 개로 달려서 종착역에서 만나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이제 고립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김민석 총리가 돼도 좋고 송영길 대표가 된다 해도 나쁘지 않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 대통령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한 바 있죠. 야당은 창을 다 찔러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당권 대응을 시사한 김 전 총리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는데요. 김민석 총리의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어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이후 유럽 순방 출국 환송의 자리에 김 총리는 부르고 정 전 대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정 전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죠. 18일 유럽 순방 귀국 환송의 자리에는 정 전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요. 다만 이때 90도로 허리 숙인 정 전 대표와 악수하는 이 대통령 표정엔 냉기가 감돌았죠. 이런 일련의 상황을 두고 이 대통령이 정 전 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커진 바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사실상 명청대전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풀이가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일 겁니다. 대통령이 작심한 듯 정 전 대표의 연임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정 전 대표도 이런 뜻을 고분고분 수용하기보다 출마를 공식화하는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양상을 두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첫째, 집권 2년 차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이 정권의 통치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여당 대표의 목표가 어긋나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송영길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연임하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 당이 만약에 무너지면 대통령 레임덕으로 가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정청래 지도부가 이거를 부정하고 정면으로 대통령과 싸우겠다라고 출마를 하는데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집권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를 두고는 과도한 주장이다 반론도 나옵니다. 집권 4년 차가 아닌 집권 1년 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40% 후반대의 높은 지지율에서 레임덕은 올 수 없는 거예요. 레임덕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허위의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지층 내부 분열과 갈등이 격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큰데요. 지금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에서는 일부 강성당원 그리고 지지층이 두 쪽으로 갈려서 서로를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멸칭으로 부르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염증을 내는 지지층 그리고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까지 다 갈라져서 그 사용하고 있는 멸칭들, 이건 국민들이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권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히는데요.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도 당 차원의 경고 또는 제지 움직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 지도부 그리고 당 밖의 목소리 큰 스피커들부터도 이분법적 시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권 경쟁을 좌우할 핵심 이슈는 무엇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부터 살펴보죠. 이 이슈를 먼저 들고 나온 건 정청래 전 대표였는데요. 정 전 대표, 그간 이 대통령이 몇 차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힐 때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런 당위성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안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숟가락만한 보안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입니다. 24일 당대표를 사퇴하면서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는데요. 전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제 손을 잡고 검찰개혁 꼭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절절한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전통적인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민주당 대다수 의원은, 특히 법사위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보안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걸 마치 정청래 대표 혼자 이끌고 가는 것처럼, 대통령과 각지는 것처럼 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당권 경쟁자인 김인석 총리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 거듭 밝힌 데다가 25일엔 정부 최종 입장도 보안수사권 폐지다 공식 발표를 했죠. 이 이슈는 더 이상 당권 경쟁의 불쏘시개가 되기는 어렵게 됐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폐지 법안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건 보안수사권 예외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온 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동시에 정부 수반인 이 대통령이 정부의 폐지 입장을 제가한 것 자체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 손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야 한다, 이런 대다수 당원 그리고 지지층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이런 의사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층의 분열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개혁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다수 지지층의 마음을 다독이는 그런 선택을 한 셈입니다. 정부마저 폐지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과 지지층도 이제는 더 이상 보안수사권 폐지냐 아니냐를 두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을 벌일 일이 아닙니다. 신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차분하게 민주당과 국회 논의를 거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입법하고 그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까지는 사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정부 시행령, 규칙 등 하위 법규도 모조리 다 싹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권 경쟁과는 별도로 원내대표와 법사위를 통해서 집중 논의하고 의원총회와 국회 절차를 밟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습니다. 10월에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권으로 장난칠 수 없는 전문 공소기관으로 환골탈퇴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보안수사권과 함께 거론되는 당권 경쟁 이슈는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잘 뒷받침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요. 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합을 맞춰온 김인석 총리, 가장 앞세울 쟁점이겠죠. 송영길 의원도 2022년 대선 시기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케미가 잘 맞았다, 이런 점을 강조할 겁니다. 정 전 대표 또한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또 법사위원장으로 가장 앞장서서 검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웠다, 이런 점을 상기시키려 할 겁니다. 다만 이 이슈는 단지 이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의 관계나 태도, 이런 문제로 환원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와 더불어서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뭔지,
국민이 원하는 바는 뭔지 제시하고 또 당은 어떤 식으로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때로는 정부를 견인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 그리고 방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집권 2년차 여당 대표를 뽑는 경선이 보여줘야 할 본연의 모습이겠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당 경선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이 자산 양극화, 또 주식 양극화, 또 심지어 지난번 삼성의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가 파생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우리 사회 양극화, 이런 문제들 어떻게 극복할 거냐. 지금 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침체했던 경제를 다시 부활해내고 AI식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초격차의 가정들을 만들어가고 또 사회안 전망을 통해서 K자 경제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사회 통합을 해나가는 중요한 과제들에 관해서 집권 여당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킨 것인가, 큰 과제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르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방점인 것 같아요. 뉴 이재명과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간 균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서 불거진 진영 내부 균열을 어떻게 극복하고 연대와 통합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 또한 이번 당권 경쟁을 달굴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지난 총선 과정에 우리가 연동제를 했어요. 최대 의석을 만들었죠. 그 덕분에 민주당에서 지역구가 161석이 됐고 비례까지 175석, 그리고 야권 전체가 192석이 됐죠. 이게 바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탄핵 소추를 이뤄내고 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혁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평택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큰 훼손이 생겼잖아요. 실제 진영 내부 균열이 커진 상황에선 중도층 등 외연 확장만으로 이를 메꾸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외연 확장 자체도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거센 내부 갈등 그리고 공방은 중도층이 정치를 외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내부 갈등 격화 탓에 전통적 지지층마저 돌아서게 되면 정권의 지지 기반이 흔들거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진영 내 빅스피커죠. 김어준 씨는 연일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이 전통적인 코어 지지층이 빠진 탓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성격의 하락은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방식인 성과를 보여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보여주고 외곽에 있던 약지층이 점점 이쪽으로 붙고 그런 방식으로 지지를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성과를 보여줘도 그게 나의 성과, 우리의 성과로 감정이입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란 말이죠. 김 씨는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달리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앞서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걸 근거로 들어서 통상의 정부 지지율 하락하고는 다르다, 코어 지지가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다른 조사들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반론도 나오고 있죠. 김어준 대표 방식의 여론조사 분석인 것 같아요. 김어준 대표는 여론조사의 어느 지점에서 코어 지지층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세대별로 국정 지지도와 당 지지도가 떨어졌고 그것은 6.3 지방선거에 표로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게 전체적인 평가이지 그거를 갈라내서 코어 지지층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김어준 대표만의 분석 방식인 것 같아요. 김 씨는 지난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국정 지지율 조사를 근거로 해서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 이런 주장을 또 했는데요.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40, 50대 거기가 왕창 그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 마음의 온도가 식었다든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든가 그 대목이 다른 거거든요. 이 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4.8%포인트 하락한 46.7%를 기록했죠.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 인천, 경기, 서울, 강주, 전라 순으로 하락을 했고 연령대별로는 50대, 20대, 40대 순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진보층 순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어준 씨는 이 중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50대 그리고 40대 하락률이 평균보다 높다, 이런 점을 들어서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 주장을 한 건데요. 반면 김영진 의원은 20대와 중도층, 대구, 경북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코어 지지층의 하락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 핵심 지지 지역인 강주, 전라 지역 하락폭은 또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이번 조사 역시 어느 한쪽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합당부선과 평택을 재선거 등의 여파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 내부 균열이 커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50대에서 평균치의 2배 가까이 높게 지지율이 확 빠진 건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죠. 내란 탄핵 때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 득표율은 보수 진영의 김문수, 이준석 후보 합계치보다도 아슬아슬하게 낮았는데요. 내부 결속과 외연 확장을 모두 이뤄내지 못하면 보수 진영이 통합할 경우에는 정권 재창출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뉴 이재명이냐 코 지지층이냐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겁니다. 진영 내부 연대 통합 그리고 중도 보수 확장은 결코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가 단단히 결속할 때 외연 확장도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 전통 지지층과 조국 혁신당, 진보당 등 진영 내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통합과 연대의 비전 또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시되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